케빈 러시 보고 나서 자신 있게 가셔도 된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찍으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싸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놀던 시장은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단단하고 지지가 된다 이게 아니고 머리 찌우면은 박살나잖아요. 난이도가 되게 높은 데서 놀고 있다가 잠깐 빠졌다가 반등했다고 쫄아 있는데 우리가 놀고 있는 시장은 더 싸다는 거예요. 여기서 쫄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물리면 그냥 못하세요. 현금 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버디버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 대표 웨이터 강재구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저야 뭐 지금 시장 좋잖아요. 우리 주식쟁이들은 시장 좋으면 아, 행복하잖아요. 야. 오늘 근데 얼굴이 좀 반질반질해졌네요, 조금. 선크림 발랐어요. 선크림 발랐다. 오늘 어디 가세요? 아니, 밖에 나가고 외국 나가고 하니까 선크림을. 나이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이야기들을 조금 이어나갈 텐데, 오늘 뭐 케빈 러시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예.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큰 관심이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여전히 뭐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뭐 유가에 대해서도 뭐 좀 하긴 했지만, 저는 케빈 러시가 더 시장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오늘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또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로 케빈 러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케빈 러시 청문회를 말씀드리려면은 일단은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네. 예.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3월 3일부터 미국은 전쟁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보면 전쟁 와중에 방산기업도 다 빠지거든요. 예. 맞아. 방산기업 오늘도 엄청 빠졌잖아요. 네, 방산기업도 빠지고 최근에 빠지는 건 사실은 투자 심리 강해지면서 방어적 성격 때문에 매력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방산이 사실은 숫자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 RTX도 그렇고 뭐 노스로클먼도 그렇고 GE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실적이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의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건 100원인데 이 100원을 쪼개서 사야 되는데 어디다 더 몰아줄 거냐는 거죠. 덜 움직이는 거 갈 거냐 아니면은 더 갈 거 갈 거냐 사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런 거죠. 어차피 둘 다 실적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더 빨리 움직여서 베타 큰 애들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제 시장이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개성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뭐 기술주도 그렇고 미국 증시 자체를 저번에도 이제 막 빠지고 그럴 때 모두 분위기가 되게 어두웠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번에 뵀을 때도 막 우리가 본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고 나가서 이제 우울하시면은 이제 나가서 이제 바람도 쐬고 꽃도 피고 하니까 좀 보고 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이거예요. 왜 걱정을 안 하냐면 우리가 두려워야 할 건 11월 이후인 거지 이전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계속 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주식이 안 좋으면 너는 피고 있는데 너만 피고 있냐? 나는 못 피고 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마인드 자체가 맞아요. 웃고 있으면은 나는 웃음이 안 나는데 넌 웃음이 나오나 보네. 약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진짜 그래요. 이게 예전에 진짜 제가 이제 국내에 이제 했을 때는 그 국시장이 사실 아시는 것처럼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코스닥은 움직이질 않아요. 맞아요. 막 잡주들 막 뛰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내 계좌가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우울하죠 다들. 우울한데 밖에 나갔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저희 선배가 하는 말이 야 밖에 나가면은 우리만 이렇게 좀 우울한 거 아닐까. 우리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우울한 거 아니겠냐. 밖에 사람들 저게 행복하게 웃고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 날씨도 그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멘탈 관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믿고 갈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대신 이제 애먼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애먼 거 하지 말자. 네, 애먼 거 하지 말자는 거고. 오늘 애먼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거 그렇죠. 그 얘기를 하자는 한번 거예요. 보여주세요. 네, 그런 걸 좀 해보자는 거죠. 너무 기대됩니다. 어쨌든 큰 그림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얘기한 그 네 가지 있잖아요. 방산,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면 LNG겠죠. LNG, 그 다음에 AI, 리쇼어링 이 네 가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말자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그림에서는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산에 대해서 아까 네 가지 중에 방산을 지금 꼽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초창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우리가 뭐 100원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쪼개서 어떻게 갈까?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디에다가 제가 볼 때는 정말 몇몇 종목에 팍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도 있을 수 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선호도 자체가 돈이 쏠리는 곳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보면은 돈이 쏠리는 것에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 쏠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 방산도 돈이 쏠리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연방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방비를 내년에 50%더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나토한테 압박하면서 봐라, 너 니들 지금 평소에는 친한 척하다가 힘들 때는 나 도와주지도 않지 않냐. 압박하면 니들 그럴 거면 니들이 알아서 지켜. 니들이 뭐 호르무즈 뚫어. 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니들 돈 많이 쓰고 국방 많이 써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물론 이제 전쟁이 휴전이니까 이제 방산 기업들도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이미 다 쓴 미사일이나 그쵸.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군수 물품 자체를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방산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뭐 한 분기 안에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면 지금 쓴 여러 어떤 미사일이나 군수 물품들을 채우려면은 한 2, 3년 정도의 그 수준은 꽉 찰 텐데 아마. 그러니까 어제 RTX 실적을 보시면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번 분기 실적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네 공장에 AI를 도입했대요. 그러다 보니 생산성이 저번 분기 하는 얘기가 35% 정도가 이제 향상이 됐고 지금은 40% 혹은 50%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수주는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수주는 이미 꽉 차 있고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있는데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다 사주잖아요, 미국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식은 다르다는 거죠. 주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반영.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다르다는 게 주식은 어쨌든 되게 올드한 표현인데 미인대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미인대회를 하는 건데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얼만큼 내가 최적의 선택을 하느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위기들 어찌어찌 다 해결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 뚫는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걱정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물론 사람들은 그 생각도 있어요. 아직까지 뭐 빅스 많이 안 빠졌고 그리고 뭐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니까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은 생각보다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거라 보고 있고 우리가 약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타코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왜 트럼프가 타코를 갖다 얘기할까 이런 건데 아까 이제 그 보시니까 이제 그 4시간 전에 이스라엘 뉴스 얘기하시던데 제가 오기 전에 뭐 했었냐면 미국이 우리 이란과 휴전을 연장할 거예요라고 트럼프가 맞아요. 얘기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란이 근데 우리 이거 아니다. 왜냐면 미국이 자꾸 공격하고 납포하고 하는데 우리 그거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휴전이라는 거는 힘 있는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란이 미국을 때리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국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물론 이제 변수인 거죠. 이스라엘 때릴 때 뭐 지원하냐 이거긴 한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미국 가만히 있으면은 휴전은 자동 연장인 거예요. 그럼 자동 연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트럼프는 요거 갖고 괜히 막 흔들고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맨 연초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결국 오히려 그 트럼프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죠? 선거가 있어요, 선거. 선거가 있는데 어차피 공화당파나 민주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안 변해요, 이분들은. 양 끝에 계신 분들은. 그럼 가운데 있는 유동표들, 이분들이 중요한 건데 그럼 이분들한테 뭔가 먹거리 줘야 된다는 거죠. 먹거리 줘야 되는 게 그게 그중 하나가 증시일 수 있는 거고 혹은 OBBA를 통해 가지고 환급금 많이 늘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배당 뭐 리쇼어링 해가지고 가져온 돈을 배당까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표를 끌어오겠다라는 거죠. 뭔가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걸 갖다가 트럼프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위기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위기냐 미국이 위기냐는 거예요. 아시아지. 잘 생각해봐야 되는 맞아요. 게 미국은 에너지 순수축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에너지 수입하지 않냐. 맞아요. 수입을 해요. 왜냐면 모자란 부분도 있을 거고 안정적으로 수급을 위해서 어쩌면 그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수입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충격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그 외딴에 있는 애들 뭐 증시 흔들려가지고 욕은 했겠지만은 과연 지금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그 정도까지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는 오히려 이제 증시를 갖다가 신경 안 쓴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계속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선거 끝날 때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11월 거고. 선거 끝날 그렇죠. 때까지는 친시장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는 생각하는 타코가 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이란도 그렇고 만약에 반발을 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은 11월 이후에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11월 뒤에 과연 트럼프가 뒤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또 뒤가 있을까? 예. 왜냐면 어차피 이분 재선할 거 아니잖아요. 3선할 거 아닌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선택이 안 되잖아요, 사실. 할 거 아니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은퇴할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그 있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민주당이 우세할 수도 있는 거고, 공화당이 우세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법이 되는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11월 전까지는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걱정 안 하는 게 어딥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란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호르무즈에 대해서 뭐 변수가 있겠지만 네.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다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이 있다. 그렇죠.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올 초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이 좀 약하고 이제 한국장이 되게 세다 보니까 미국이 되게 안 좋아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맞아요. YTD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S&P 500하고 나스닥이 좀 약세였고 뭐 이런 형태 보였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기술주의 확산, 그러니까 어떤 수급의 확산이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얼추 마무리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요 차트 잠깐 보면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주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제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실적 시즌이니까 이거 들어가도 돼요라는 질문이 있으면은 저는 자신 있게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신 있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올드한 말이긴 하지만은 롱쟁이는 돈을 벌고 숏쟁이는 명성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전 돈 버는 걸 더 중요하게 숏쟁이는 명성을 얻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굉장히 구루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안 좋을 거야. 그 앨범 보시면은 그 빅쇼트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마이클 버리 씨. 예. 그 부분도 빠지는 걸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구루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걸 돈을 벌었으니까. 돈 번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치. 어쨌든 그 주식시장에서는 롱쟁이는 돈을 벌고 숏쟁이는 명성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혹시 돈을 생각보다 많이 못 번 숏쟁이는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래요? 돈을 생각보다, 그러니까 숏을 잡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숏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 투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되게 즐겼던 투자 중 하나거든요, 사실은. 숏을 즐겼어요? 숏이라기에는 빅스. 빅스를. 네, 변동성 매매를 굉장히 즐기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왜냐면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빅스는 탁 튀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옵션이거든요. 이게 빅스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는 증시가 올라도 오르고요. 예. 빠지면 더 세게 올라요. 근데 세게 오르면 빠져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옵션을 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풋옵션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빠지면 더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해지 차원에서 이제 넣었다가 조금 이제 되게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빅스 갖다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투자가 별로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일단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잠을 떠나서 이걸 떠나서 이게 시장이 오르면 남들이 기뻐할 때 못 기뻐하고요. 시장이 빠지면 남들이 슬퍼하는데 혼자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증시 자체가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숏을 지금 보시면은 진짜 확신이 없으면 코스피나 코스닥에 뭐 레버리지 쓰신 분들 있잖아요. 인버스 레버리지 너무 많이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요즘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을 갖다가 이 숏을 잡는다는 거는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짧게 잡으시면서 그냥 짧게 치고 아니다 싶으면 자르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 더 빠질 거야 이러면은 답 없어요 사실. 그렇지. 네,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냥 계속 롱 형태로 해서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미국 증시는 그게 더 유리해요. 미국 증시가 유리한 이유가 미국은 사실 이제 DCF 형태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는 편인데 밸류에이션을 할 때 우리가 연구 성장률이라는 게 필요해요. 영원히 이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하는데 이게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연구 성장률이 필요한 거죠. 그 연구 성장률이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만큼은 성장해 줘야 된다는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럼 미국은 영원히 성장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가정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엔간에서는 진짜 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것처럼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진짜 뭐 그렇게까지 이거 갖다가 숏은 단타로 치는 거고 그냥 장기 롱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롱을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롱만 외쳤는데 돈을 많이 못 버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게 있어요. 제가 어떤 종목들 막 들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되게 좋아하고 중소형주가 원래는 메인이었던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실 중소형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포트폴리오를 드리면요. 이게 대형주 이렇게 깔아드리고 중소형주 이렇게 깔아드려요. 이만큼. 아, 중소형주. 근데 사람들은 요거는 자기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대형주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로 들어가요. 아, 그거 제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지금. 그리고 예. 이러다가 물리시죠. 아, 그렇지, 그렇지. 요거 성공하면 대박인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승부사 기질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돈을 못 번다 생각하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미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니까 모두 같이 가요. 근데 얘는 킹카. 그렇죠. 얘는 근데 킹카. 예. 어떻게 보면은 숨어 있는 진주인 거예요. 사람들이 봐줘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미인대라고 했잖아요. 맞아. 봐줘야 되는데 이거 알아주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걸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를 선택함으로써 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못 본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얘가 언제 올라올 줄 알고 이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롱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예. 롱을 잡더라도 좀 이제 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트렌드도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엔비디아 그 얘기를 하면 에휴 뭐 뻔한 얘기를 하네. 그렇죠. 라고 사람들이 치부해 버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물론 뭐 최근에 뭐 너무 좋지만 뭐 코이런트 같은 거 얘기해 준다든지 그렇죠. 뭐 루멘통 같은 거 얘기해 주면 아 역시 자네가 뭐 주식을 할 줄 아는구만. 뭐 예를 들면 맞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게 되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우리 빅테크 애들이 괜히 빅테크겠습니다. 빅이라는 게 붙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실 기본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뭔가 옥석을 내가 너무 가리다 보니까 이게 옥인지 원석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비중이 좀 들어가고. 근데 그건 있어요.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런 코이어런트나 광통신 애들에 대해서는 뭐 일단 이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광통신은 왜냐하면 그때 되게 힘들었던 애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가 모멘텀이 좋은 시기들이 있어요. 국장 같은 경우는 내수주가 수출주가 될 때예요. 국장 같은 경우는 내수주가 수출주가 될 때. 네, 이때가 가장 모멘텀이 좋아요. 그러겠다. 그렇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적자가 흑자 전환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렇지. 구조적으로 흑자 전환할 때. 이때가 제일 좋은 거고 내수주가 수출주가 될 때가 좋은 거예요. 뭐였냐면 예전에 불닭볶음면 같은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삼양 이런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아니면은 예전 좀 더 오래라고 하면은 예전에 기아차가 이런 데 중국 나갈 때 내수차가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얘네들은 내수고 방어였잖아요. 그런데 수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뭐 이제 러브 전쟁이 이럴 때부터였죠. 그러면서 모멘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업된다라는 거죠. 화장품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중국 나갈 때 그랬었던 거고 요즘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수주가 수출주로 갈 때 혹은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될 때. 근데 이게 뭐냐면 적자 이제 광통신이 약간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장 자체가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이었어요. 특히 코어런트, 그 다음에 이제 뭐 루멘텀 이런 친구들은 주로 어디였냐면 애플이나 이런 친구들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 터지고 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사실 성장이 다 끝나버리고 상태가 됐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성장성을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숫자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구조적인 변화인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이게 어쩌지 살아남는 애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는. 사실 코어런트가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투식스라는 기업이었어요. 투식스? 예, 기억하시겠지만 이름 자체가 투식스예요. 6이? 26. 그러니까 투식스라는 기업인데. 투식스? 예, 그래서 투식스라는 기업이었는데 얘네가 걔네를 인수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투식스는 원래 뭐 하는 기업이냐면 전력 반도체 하던 애들이었어요. 전력 반도체. 근데 이제 코어런트 인수하면서 이름을 코어런트로 바꿔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들이 점점 좁혀지면서 사실상 플레이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과점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램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플레이어가 셋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광통신이 그러다 보니까 그 몇몇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고 그 안 좋았을 때에 정말 살아남았던 몇몇 기업들이 지금
뭔가 사이클이 또 다시 오니까 얘네들이 독점을 해버리는 딱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장기 성장성은 맞는데 시기를 잘못 만나서 힘들었던 그 구간이었던 거고 그 구간은 이제는 뭐 데이터 센터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광통신 애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살 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물론 뭐 그러니까 스토리지도 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애들밖에 없듯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중국 기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대만 기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전 세계로 보면 더 많긴 하겠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살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광통신에서 누가 좋아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둘 다 사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성향에 따라 다르다. 좀 모멘텀을 세게 가는 거 원하신다 하면 루멘텀인데 근데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코헤런트 사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약간 코헤런트 쪽 성격이라서 이런 쪽 말씀드려요. 너무 아까 보니까 뭐 차트가 그냥 너무 안정적으로 이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루멘텀이 좀 변동성을 겪고 있잖아요. 맞아요, 주가가. 맞아요. 근데 코헤런트는 쭉 갈 수 있는 이유가 광통신에 특화된 거는 루멘텀이 맞아요. 그런데 코헤런트는 아무래도 이제 웨이퍼 쪽,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한지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더 매력이 있다는 거죠. 기업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걔를 좀 더 선호를 하는 거고요. 이제 분명히 이제 전력 이야기 나오고 하면은 전력 반도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어느 순간 뭐 발전소를 더 깔 수 있는 거고, 뭐 변압기도 바꿀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겠지만은 소자라든지 어떤 형태가 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어떤 기술적으로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 전력 반도체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코헤런트가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향후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 가격에 대해서 막 이제 디램에 대해서 또 HBM에 물론 그 중심에 HBM이 있겠지만 뭐 스토리지에 관련해서 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의 그 스토리가 쫙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광통신에 대한 스토리가 좀 들어갔고 그쵸. 뭐 하여튼 뭐 전에 들어갔지만 지금 이제 각광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를 보시는 게 전력 반도체 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일단은 그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루멘텀이 약한 이유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우리가 그때 터보컨트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죠.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주도주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도주에 대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급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같이 나왔냐면 빅테크가 싸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I라는 게 다 좋은데 순서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광통신까지 다 왔어요. 반도체, 광통신 왔어요. 오는데 이제 시장도 일단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주도 뭐 터보컨트 얘기 나오니까 주도주에 대한 불신이 살짝 생기기 시작한 불안이 생긴 거예요. 맞아. 핑계 거죠 어떻게 보면. 핑계가 생겼으니까 보니까 얘 되게 싸 보이네, 엔비디아 되게 싸 보이네 이러면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수급의 확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도 하니까 이런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져 있고 싼 기업들 이렇게 사 나가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고. 제가 뭐 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틀 전 어제까지 해서 제가 바이킹스를 통해서 얘기했던 게 저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좀 팔고 지금 어찌 보면은 뭔가 이제 반등을 해서 지수가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왜 재정비를 해야 되냐? 상당히 저렴해져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지수 상승은 뭐 빅테크나 일부 반등을 보여주니까 지수야 상승이 됐지만 그 안에 내면을 좀 까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주인공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도 좀 크고, 네, 맞아요. 상대적인 어떤 수익률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다양한 관점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관점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지금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틀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위원님이 오늘 또 그 말씀해 주시니까 확신이 듭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요거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역사적 고점으로 주식이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는데 혹시 이거 마우스 여기다. 보시면은 근데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NTM이라고 해서 이거 하면 또 이제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해놨어요. Next 12 months. 향후 12개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향후 12개월 뒤에 EPS 갖다가 반영한 PER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에요. 이거 말고 LTM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V자 반등 성공하고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찍으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지금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작년 2025년도 기준 평균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훨씬 싸요. 아. 일단 싸요. 왜냐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놀던 시장은 넘어지면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단단하고 지지가 되는데 이게 아니고 콘크리트 바닥 머리 찌우면은 박살나잖아요. 힘들었던 시기인 거예요. 힘들어. 되게 어려웠던 시장에서 놀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되게 힘든 시장에서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난이도가 되게 높은 데서 막 놀고 있다가 맞아. 지금 잠깐 빠졌다가 반등했다고 거기까지 올라왔다고 이건 주가 올라왔다고 지금 쫄아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 시장은 더 싸다는 거예요. 약간 워딩이 좀 바뀌어집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그 얘기 뭐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시장에서 노시던 분들이 막 롤러코스터 타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소프트한 시장을 왔는데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장으로 가면 최상급 레벨에서 막 이제 그쵸. 막 배운 사람이 최상급 레벨에서 놀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데서 놀다가 그러니까 어른 풀장에서 놀다가 애기 풀장 왔는데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깊어. 네, 거기서 무릎밖에 오지 않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쫄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쫄미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쫄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물리면 그냥 물 타세요. 그래서 제가 현금 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야. 네.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이제 해제 좀 이제 시작할 건데 이제부터는. 예. 자, 해제? 예, 해제 그랬제? 예. 역시. 해제 역시 그랬제, 우리 이제. 바이킹스 오면 해제 그랬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쟁이들은 이제 해제해야죠, 이제부터. 자,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방산 기업하고 뭘 같이 보냐면 제가 거래소 기업들을 같이 봐요. 왜 그러냐면 거래소 기업과 방산이야 우리 아까 전쟁 모멘텀 얘기했잖아요. 이 거래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판이 열리면 돈 버는 데가 어디죠? 하우스예요. 그 하우스가 저 거래소예요. 뭐냐면 변동성, 말그 변동성 빅스지수잖아요. 빅스지수 거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원자재 거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금리 거래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매하는 수수료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돈을 벌죠? 거래소가 돈을 벌어요. CME. 맞아요. 그런 애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마치 비트코인 이런 애들이 거래가 많이 되면은 코인베이스가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걔네들이 같이 주가가 약세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 얘도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고 얘도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방어를 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주식이 빠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장이 빠졌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고. 그럼 시장 전반에 수급적으로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건데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올초는 되게 우리가 기분 좋게 시작했잖아요.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올 초랑 올해가 지금 초반 이게 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결국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PI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지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이야기하니까 뭐 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심지어 올해 초는 우리가 2번, 3번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2번 내리냐, 3번 내리냐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올리냐 마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긴 한데 올리냐 마냐는. 예,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뭐 미국 경제 얘기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경제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통화 정책으로 좋아졌냐, 재정 정책으로 좋아졌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미국 경제는 재정 정책 덕분에 좋아진 거지 통화 정책은 바이든 기간 내내 인상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경제는 사실 재정 정책으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께서 뭐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에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더 뭐 스마트하신 분들이라서 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기가 발목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레이트 파워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요거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야 너 돈 많이 썼지 그러니까 형사고발할 거야 해가지고 고발했더니 딱 톰 틸리스가 그러잖아요. 나 차기 선거 안 나갈게. 선거 안 나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대신에 나 연준 의장의 독립성 지키기 위해서 의견 안 낼 거야. 딱 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다음 사람은 내 입맛에 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맛에 올 사람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갈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케빈 워신 거잖아요. 케빈 워신 건데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시장은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재는 이거 나쁜 거야. 그거 반영을 해버리면 돼요. 방향이라도 정해줄 수 있죠. 네, 근데 불확실성은 뭐냐면 불확실성은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이게 애매한 게 불확실성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왜? 어쨌든 시장은 시나리오와 가정들이 존재를 하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케빈 워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케빈 워시 보고 나서 자신 있게 가셔도 된다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케빈 워시를 보고 나서 자신 있게 미국 주식을 가도 되겠다. 청문회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 일단은 오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이었나요? 오늘
선출직 의원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뭐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방향성이 똑같죠. 근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연준의 중립성, 독립성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예. 연준은 중립적일까요? 라고 의문을 던져보자고요. 자, 가장 매파적이었던 연준 의장 누구였죠? 역사상. 역사상? 폴 볼커? 그렇죠. 예. 피의 토요일 만드셨잖아요. 1979년도 10월 달에. 1979년도에 그분이 10월 달에 피의 토요일이라고 해서 금리를 팍 올리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하죠.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렸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 달러 가치에 대한 훼손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루즈벨트 때죠, 대통령 때. 그때도 그렇고 어쨌든 금태환 제도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뭐 하고 할 때 그때 어쨌든 금이랑 달러가 연동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폴 볼커가 오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것 때문에 카터 같은 경우 카터 본드라고 해가지고 채권 발행을 해가면서 달러 가치를 갖다 보존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딱 이래요. 폴 볼커가. 저는 이렇게 딱 폴 볼커가 얘기하는 게, 저는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피해 토요일 날 숙청의 밤이라고 하죠. 숙청의 밤날 저는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미국을 위한 거고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빡 오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금값이 그때부터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해요. 금이랑 반대되는 게 달러니까 달러가 세지니까 그렇지. 금이 박살이 나요. 20년 동안. 20년 뒤가 언제였냐면 미국이 한 번 위기를 겪을 때였는데 그때가 닷컴 버블 때였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겪을 때였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미국의 어떤 연준 의장이 오던 간에 전 파월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냥 미국의 국익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립성 뭐 이런 얘기, 그런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도덕적인 건 필요한 건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미국이 정말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은 과연 연준 의장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미국을 선택할 거냐, 전 세계를 선택할 거냐. 미국을 선택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매파냐 비둘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딱 이거였어요. 연준 위원들을 매파냐 비둘기파냐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국 정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하기보다는 미국 국가를.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은 미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대놓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의 발언이 독립성을 위협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거 갖고 자꾸 언급하지 마라. 두 번째,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재정 및 사회정책 영역을 넘볼 때가 위험하다. 이 말 자체가 저도 되게 애매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연준이 어느 순간 기후 문제나 소득 분배나 이런 이제 행정부나 의회가 해야 될 결정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책 영역까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내 할 일 하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독립성이라는 거죠, 이 사람 말은.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역사상 중대한 시기 가운데 하나인 이 시점에 개혁 지향적인 연준이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개혁을 한대요. 지금 미국이 무슨 개혁을 하고 있죠? AI, 리쇼어링. AI.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년 11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AI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물가 완화를 가져올 건데, 그런데 이거는 중국의 방식이 아닌 미국의 방식 시스템으로 AI가 확산이 돼야 되는 거고, 연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딱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자, 돈이 어디로 쏠릴 건지 대놓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야 돼. 그쵸. 지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할 거는, 그러니까 왜 남의 나라 정치를 고민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가고 얘네들이 돈이 어디 쓰냐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치.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는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제 오늘 케빈 워시가 청문회 하면서 그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또 짚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이제 보고 계시고. 자, 두 번째 해체를 이제 할 거예요. 네네.
수급적 부담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아마 저번에 나와서 뵀을 때 그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때가 언제냐면은 31일이에요. 나오셨을 때. 예, 31일 날 언제 나오셨죠? 그때 4월 달에 4월 달에 나왔고 그 전에도 한번 나와서 요거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예. 31일 날부터 일반 재무부 잔고가 쭉 줄어듭니다. 쭉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31일부터 S&P 500은 상승을 합니다. 맞아요. 수급적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해제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시장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제 유동성이 완화되는데 자, 근데 지금 이거 빡 올라왔어요. 이거 빡 올라오면 야 이거 또 유동성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걱정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1월, 4월, 6월, 9월, 15일마다 분기 추정세를 걷습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자, 세금 걷는 구간이에요. 자, 이젠 거의 9천억 달러까지 왔는데 얘네들 목표가 1조 250억 달러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목표 달성하고 혹은 이번에 요때도 목표 못 달성했거든요. 지난달에도. 예. 어쨌든 요 시기 어차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4월 달. 그리고 다음 계획이 뭐냐면 이건 이제 뭐 제 추정이 아니고 이거 얘네 계획이에요. 5월 달부터 잔고를 의미 있는 수준까지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풀리는 거죠. 가야 돼 지금.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지금 이제 돈 푼다는 거 자체가 이 재무부 잔고가 우리 세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히는 뭐냐면은 은행에 잠들어 있는 시중 금융기관에 잠들어 있던 돈들을 빨아들여서 시중에 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SNS하고 지금 되게 전쟁도 하고 막 바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할 일 없어서 SNS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 5월 달에 시진핑 만나러 가야 돼요, 지금. 그렇죠. 5월 달. 6월 달에 월드컵 하러 가야 돼요. 맞아. 그렇죠. 7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회에서 이거 예제 했던 거예요. 8월 달에는 휴가 가셔야 되죠. 9월 달에는 9.11 테러가 있어요. 그 테러 행사예요, 25주년. 그리고 10월 달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이 증시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대부분 나라들이 그러고 있는데 증시를 선거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역사적 고점을 뚫어야 되는 상황은 사실은 10월달 되면은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배가 불러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빠지면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3월달 혹은 2, 3월달 같은 전쟁 구간에 그런 조정을 줄 수 있을까? 솔직히 좀 나와주길 저는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안 나와. 근데 시장은 되게 스마트해요. 맞아요.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딱 빠지는 구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조정이 나오거나 하면 이 정도 선에서는 그냥 사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좀 시장이 좀 물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현금 들고 계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현금 들면 아프죠? 현금이 없네. 현금 들고 있으면 몸이 아프죠, 우리가. 다 있는데 현금이 없어. 그렇죠. 아파요, 되게. 아프다. 네, 그래서 현금 들고 있으면 좀 이렇게 아픈 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근데 현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보시면은 제가 진짜 다 갖고 있는데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주식만 들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다 있는데. 저도 없긴 한데,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주식 매매, 주식 계좌 안에는 어디 예수금도 종목이에요. 예수금도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못 참죠? 못 참아. 네, 못 참아요. 그거. 왜? 이게 그거 이렇게 가는데 맞아. 심지어 요즘 같은 장은 이렇게 가잖아요. 현금 조금만 갖고 있어도 네. 이거 말 써야 돼. 맞아요. 뭐 다이소라도 가야 돼 일단. 그럼요. 뭘 써야 돼 나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은 진짜 시간이 갈수록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못 따라가면 어쩌지 이러면서 시름시름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 이거 아니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진짜 단기채라도 이렇게 ETF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해서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그냥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거라도 해서 언제든 환금성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보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현금을 언제든 환급을 해서 내가 이거 세게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장처럼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온 장처럼 사실은 뭐 저도 그랬지만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요 구간에 매매를 좀 하긴 했는데 그냥 진짜 되게 쉽게 버는 구간이 요 구간 외에 또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쫄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되게 좀 시간이 되더라도 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진짜 되게 중요한 방송일 것 같아요. 이게 자, 조금 정리를 하면
전쟁 같은 상황에 어떤 조정은 앞으로 나오기가 좀 더 조정이 있었으면 좋을 정도로 좀 바라고 있지만 네,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유동성이 풀리거나 미국의 여러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미국을 뭐 위대하게 끌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뭐 각자 고위 관리자 뭐 예를 들면 이제 케빈 워시도 그중 한 분이실 거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뭔가 지수가 올라와 있고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구간이고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늘 좋아했었던 이러한 뭐 그냥 그대로 뭐 구글 뭐 늘 좋았고 엔비디아 물론 좋지만 지금 이 남아있는 구간에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는 더 열광을 할 만한 섹터나 오히려 소위 방금 말씀하셨던 지수는 올라와 있지만 정말 저평가돼 있고 매력적인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라는 말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평가라는 게 밸류에이션으로 하면은 제일 저평가돼 있는 거는 엔비디아예요. 또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보고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죠. 시장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은 고밸류 종목들이 가능성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가다 보니까 막 이제 그죠. 예전에 우리 코로나 끝나거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막 가다가 어느 순간 막 잡주들 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다가 알트코인들 막 뛰던 그런 시기처럼 어느 순간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두 가지로 쪼개가지고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 밸류에이션 측면을 봐서는 저평가됐다. 저평가됐다면 사야지. 라고 하기에는 그 저평가된 거 다들 알 텐데. 그렇죠.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저평가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동안 엔비디아가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시장에서 저평가됐지만 얘가 매력적이라는 그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 선택을. 맞아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되게 강하게 선택을 받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나 뭐 최근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미래를 보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나서 물론 실적에 따라서 기반이 되어 있겠지만 그 종목들을 우리는 가야 되는가, 지금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선택을 받고 있는 애들을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성향이에요. 성향이다. 이건 성향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되게 성향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워렌 버핏을 될 거냐, 워렌 버핏을 할 거냐 아니면은 손정희를 할 거냐, 이 두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확 꽂힌다. 야 워렌 버핏이 될 거냐 손정희가 될 거냐. 그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은 뭐죠? 원래 얘가 적정 가치가 있는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많이 빠져 있으니까 야, 이 정도면 얘는 이렇게 해서 평균 얘기 하겠지 이러면서 가격에 같이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손정희 뭐 하죠? 모멘텀. 이 사람은 모멘텀 정도가 아니라 DNA를 봐요. DNA를 본다. 씨앗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씨앗을 보고 야, 이건 될 거야. 그러니까 AI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언제였냐면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그 당신 투자 잘하는데 그 뭐가 유망해요 했더니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했던 때가 2017년도인데요. AI 모멘텀이 나온 거는 2022년도도 아니고 2023년도 넘어가서 그러니까 3년도 넘어가서 그때 엔비디아가 숫자를 보여주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DNA를 보고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은 시간과 싸우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식이 올라가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에요. 이건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을 먹을 수 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씨앗이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씨앗이 발화를 하면 좋아요. 발화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발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발화를 아주 뒤에 발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우리 IoT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이 테마에서 살아남은 것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길게 투자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냥 나는 시장 안 볼란다, 그냥 사서 묻어놓을란다. 저 솔직히 이거 안 믿거든요. 저희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를 하자라는 말을 솔직히 잘 안 믿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분이 그러죠. 저는 장기 투자자인데 제가 장기로 묻어둘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해요. 그러면 몇 개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그러면 매일 주식시장 봐요, 그분. 내 주식 빠지는 거. 매일 주식시장 본다고? 왜 빠졌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장기 투자자예요라는 말 잘 안 믿어요, 사실. 장기 투자자.
저 장투합니다. 잘 압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 계속 보다 근데 왜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아니 장기 투자하시면서요. 그러면 더 사셔야지 빠졌으면은. 근데 더 못 사죠. 왜냐면 내 눈앞에서 빠지고 있는 게 보이고 남의 거 오르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는 오르는데 내 거 빠지면은 상대적 소외감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저랑 성향 대부분 주식쟁이들이 저 같은 성향일 거예요. 그냥 트렌드에 따라가는 게 맞아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 그 트렌드 중에서 그냥 어쨌든 뭐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가 평생 가져갈 거 아니다 하면은 그냥 트렌드 잘 따라가지고 아니면 만약에 물렸어. 근데 물렸으면은 내가 물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하지만 얘 트렌드가 뭐 달라지거나 힘들진 않을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루멘텀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맞아요. 아니면 뭐 메모리 이렇게 갔단 말이죠. 거기에서 또 온단 말이야.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아타야 되나? 그렇죠.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비중 조절할 수 있어요. 얘를 갖다 좀 줄이고 이거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성향에 따라서 그럼 얘는 많이 먹었으니까 얘를 갖다 좀 더 실어주면은 그렇지. 얘가 어차피 얘는 올라올 거니까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얘한테 더 실어주면 내가 더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싸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의 성향인 거예요. 성향으로. 예.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 성향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저도 제 스타일을 갖다가 알아내는데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좋은 회사들 갖다가 내가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돈 많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다 한 400억씩 있어요. 그럼요. 한 400, 500억. 댓글 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 많겠지만은 내가 근데 시장을 움직일 만큼 많으신 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미국 시장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많으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이제 그 미국 주식 애널리스트잖아요. 미국 주식 매매하는데 저 제한이 있어요. 저희가 왜냐면 미국 주식 애널리스트니까 당연해요. 이거 국내 주식 못 해요. 전 국내 주식 아예 못 해요. 아예 못 하고 이게 ETF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근데 미국 주식 갖다가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농담삼아서 그랬어요. 근데 금감원의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게 회사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강제구란 애가 레포트를 썼다고 해서 엔비디아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못 움직이지. 영향 못 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팔로워라 생각하셔야 돼요. 팔로워라 생각하시고 트렌드가 가면은 그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거지. 그래서 사실 지금 증시 상승 트렌드가 있는데 인버스를 갖다가 버티시다 고통받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 너무 많아요. 네. 누가 코스피 인버스 또 막.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잘못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쇼는 롱은 다시 넘어가겠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건데. 어떤 분들은 차트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실적 전망치 레포트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종목을 고를 때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펀더멘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풀을 정하세요. 풀을 정하시고 그래서 실적 좋아질 애들, 그러니까 좋은 애들 말고요. 좋아질 애들 쫙 깔아놓으세요. 쫙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언제 들어가냐는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때부터 차트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는 이제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차트 들어가고 차트 보고 들어가고, 예, 그렇죠. 팍 빠졌을 때 그쵸. 그때 이제 분석이 들어가죠. 왜? 맞아요. 이게 주식쟁이들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물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맞아. 이건 주식의 정석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제 수업료를 낸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수익률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드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석을 갖다가 가끔은 우리가 외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제 요거 잠깐만 화면 띄워주시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실적이에요. 결국은 실적 SPS 주당 매출이랑 그리고 EPS 컨센서스가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상향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원래 얘네들이 연간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약간 보수적으로 주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주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주가라는 게 막 강아지랑 사람의 몸통이랑 산책 가는데 강아지가 먼저 가냐, 펀더멘탈이 먼저 가, 뭐 사람 몸통이 펀더멘탈이고 주가가 강아지인데 주가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강아지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펀더멘탈에 어쨌든 회귀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뭐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서 시사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최근에 이제 지난주 자료 기반을 만들었는데 ASML하고 TSMC 실적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중요하죠. 이 ASML과 TSMC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병목이에요. 지금 이제 AMD하고 CPU, 그러니까 AMD 얼마 전에 이제 좀 문의를 좀 한 게 있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AMD하고 이제 인텔 쪽에 얘기 나왔던 것 중 하나가 CPU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말씀을 드리면은 쇼티지 얘기 안 나온 적은 없던 이유가 사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 AMD도 저한테 했던 얘기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예전에 TSMC나 이런 것들 때문에 캐파가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최근에 뉴스 중에 올 초 뉴스였죠. 올 초 뉴스에 뭐 이나노 공정을 갖다가 삼성전자랑 같이 파운드리 협업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뉴스에 있어요. 그건 뉴스에 있는 건데 그것처럼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GPU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업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GPU에만 자꾸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간 전망에서 이제 AMD 같은 CPU 기업에도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건 게 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AI용이 있고 하나가 얘는 이제 계산기예요. 계산만 해요. 더하기 빼기 이런 것만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거 갖다가 복잡한 논리 연산. 이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연산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뇌가. 그렇죠. 뇌의 역할을 해주는 게 CPU인데 이게 전통적 데이터 센터예요. 자, 이 두 개로 나눌게요. 두 개 나누는데 자, 그러니까 GPU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도 같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계산기가 늘어나면은 복잡한 연산도 같이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GPU나 이런 쪽에 캐파를 갖다 몰아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CPU 같은 경우는 좀 생산에 좀 쇼티지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AMD가 주가가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슬슬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 병목이 현상이 걸린 게 그럼 어디냐라고 보니까 TSMC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따지고 보면 이 선단 공정 장비예요. ASML은 1년에 만들 수 있는 장비 수가 제한돼 있어요. 2025년도 기준으로 25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날 메모리 애들이 빠졌고요. 장비 애들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오른 애들 보니까 프로세서 애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EDA들은 올랐는데 ARM은 빠졌어요. 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게? 자, 일단은 그 들어가기 전에 요 EDA 애들, 그러니까 EDA가 뭐냐면 케이던스, 그렇죠. 그 뭐예요? 붓 같은 거, 그러니까 그림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래서 제가 얘를 묶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얘는 다른 애예요. ARM은 얘를 기반으로 얘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언어예요. 언어예요, 언어. 근데 어쨌든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메모리 그럼 얘들이 실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는데 과연 ASML의 실적이 나빴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아주 좋았는데 네. 보시면 빨간색 한 것처럼 가이던스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추정을 해보니까 제가 좀 하회를 해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문제였을까 보니까 이번에 설치 기반을 얘네가 2.5 빌리언 유로를 갖다 주는데 근데 얘는 컨센서스 상회하는데 얘를 갖다가 그럼 매출에서 빼면은 실제 얘네가 판매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판매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컨센서스보다 낮아요. 그럼 그 얘기는 장비 잘 안 팔리겠네? 뭐가 문제가 생겼나? 라고 생각하니까 얘네가 빠졌겠죠. 그렇죠? 장비 애들이 빠졌겠죠. 장비 애들이. 예, 두 번째. 그런데 제가 이거 갖다 장미 판매 수요 약화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로 썼는 게 분기 가이던스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으로 얘기했는데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을 시켜요. 매출 가이던스. 외형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판매는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전체 수요는 되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이던스가 나빴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오히려 제품 수요는 좋고 다만 어쨌든 얘네가 생산을 할 때 다양한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 어떤 공급망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년에 48대, 그러니까 25년도 기준으로 48대밖에 생산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매출 인식 시점을 좀 보조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매치 법안이라고 법안이 그 상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통제를 하겠다라고 미국 상원에서 이제 법안을 의제를 냅니다. 예. 그러면서 얘네가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보수적으로 제시했는데 연간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좋은데 분기는 조금 덜 인식할 거예요, 저희가. 그럼 큰 그림이 변했냐? 안 변했어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빠졌다 뭐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메모리와 스토리지는 왜 흔들렸을까? 이날 딱 ASM이 나오고 나서 국장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탁 밀렸을 거예요. 탁 밀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마이크론이 그 당시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예상보다 강한 캐펙스 발표했잖아요. 예. 그거 나서 피카이웃 아니야 이러면서 빠지는 과정에서 터보컨트 얘기 나오고 제가 나와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피카이웃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 터보컨트도 걱정할 그게 아니다. 지금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 싹 없어졌어.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노이즈예요, 그냥. 자, 아직 메모리를 시클리컬로 보는 관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메모리나 이런 장치 산업들은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주기가 있어요. 그렇지. 지금 최고의 난표감이 하이닉스긴 하지만은 혹시 2023년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었잖아요. 적자나고 채권 발행하고 뭐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구조 조정하고. 그것처럼 사람들이 적자가 나버리니까 이거 시클리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익 단으로 밸류에이션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깔리는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시클리컬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이제 보시면은 얘네가 무슨 얘기하냐면 메모리 고객들이 남은 기간 물량 이미 다 팔았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걱정할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이게 26년까지는 다 실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캐펙스를 늘려버린다고 하니까 심지어 얘네 무슨 얘기냐면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고객들이 너무 실적이 좋다 보니까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 캐펙스 이 용량 생산 용량 자체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또 피크아웃 아니야 하면서 아까 얘들이 빠져버리는 거죠. 메모리나 스토리지 이런 애들이. 자, 요게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KPX를 늘려서 용량을 더 확충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피크아웃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노이즈인 거죠. 근데 그게 그 KPX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그 미래를 위한 또 어떤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죠. 좀 구조적인 투자인 거예요. 예, 구조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요에 대응을 위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갖다 마냥 쇼티지를 내면은 그러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계속 가격 오르잖아요. 몰라 이러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안 하잖아요. 그걸 이제 몰라 이러고 자빠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이거 해봤자 내가 돈만 달라고. 이거 물론 뭐 장기적으로 이제 좋긴 하겠지만 맞아. 당장 이거 그럼 좀 기다렸다가 망가진 다음에 해도 되지 이러면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사이클 끝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메모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건 센티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노이즈일 뿐인 거예요. 자 EDA들은 왜 그랬냐? EDA 왜 올랐냐라는 거예요. EDA는 왜 올랐냐면 이 친구 케이던스 같은 애들이 EDA. 그렇죠. 케이던스, 시놉시스 얘는 EDA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 애들이 같이 올랐어요. 얘들은 투자를 하면은 같이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프로세서예요. 메모리도 그렇고요. 메모리도 그렇지만은 프로세서 기업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 오르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그걸 증명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EDA 기업들을 뭐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붓과 펜으로 칩을 설계해 주는 위에다가 거죠. 이제 그림 그려주는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예요. 도구. 뭐 어떻게 도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칩이 잘 나온다. 이렇게 그려주는 친구들. 도구를 갖다가 주는 거고 그러니까 설계해서 이렇게 주면은 어쨌든 얘네들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뭔가 이렇게 어떤 공정 라인을 설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그 도구를 제공해 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도구를 갖다가 그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럼 그 어떤 언어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언어를 제공하는 게 ARM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에요, 사실은. ARM은. 이 기업은 이런 기업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얘네들 심지어 ARM GP 마진 보시면은 98%예요. 매출총 이익률이.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어쨌든 이쪽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첨단 공정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수혜 받겠다. 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얘들은 돈을 버니까 설계 복잡해지면은 복잡한 거 주면 되니까 얘들 돈 벌겠다 해석해서 구조적 수혜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네들은 소프트웨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은 사실은 방어적인 성격도 좀 있어요. 사실 얘네들 투자하는 방식은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아 그냥 깔고 가는 재미가 없어요. 아 재미가 없다. 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기 우상향하는 애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메모리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안 맞아요. 네, 성격이 안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깔고 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고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시놉시스, 그다음 지멘스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들 요즘에 그 각 분야마다 딱 정해져 있구나 이제는. 맞습니다. 방통신, 뭐 예. EDA, 뭐 왜냐면 메모리, 그렇죠. 뭐 너무 힘든 시기 겪다 보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예. 나자빠지고 그쵸. 남아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어. 그렇죠. M&A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된 거예요. 심플하네. 예. 그래서 지금 ARM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ARM 왜 빠졌냐? 얘는 데이터 센터용 CPU 기대감이 큰 애들이에요. 예. 근데 아직 실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ASML 실적은 이랬고요. 자, 그럼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병목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AI랑 HPC 수요가 굉장히 세대요. 근데 얼마큼 세냐라고 하니까 원래 2분기는 소비자용 제품, IT 제품은 비수기예요. 예. 자, 보시면은 애플이 대표적이죠. 예. 애플은 2분기마다 매출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2분기마다. 맞아요. 빨간색 제가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그렇죠? 9월 달에 보통 신제품 나와서 4분기 때 쫙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비자양 IT 제품들은 IT를 파는 기업들은 그러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AI와 HPC 수요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TSMC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소비자랑 가격 민감형 수요는 약해졌지만은 AI 쪽, HPC 쪽 이쪽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나 HPC 쪽 관련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좋게 줄 수 있다는 거죠. ASML 역시도 반도체 업황은 누구 덕분이다? AI 인프라 덕분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 투자가 실제 투자로 확대되는 이제 자본주의 업사이클을 제가 생각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가 투자를 하면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그걸 다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빅테크 애들이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이제는 뭐 쓰이는 애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수요가 너무 강하니까 실제 이런 파운드리나 장비 기업들 역시도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빠졌지만 장비 기업들 내일 이제 뭐 램리서치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곧 있으면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KLA라든지 이런 첨단 공정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의 5대 미국인다. 전 세계 5대 선단 공정이 있어요. 첫 번째 ASML, 두 번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세 번째 램리서치, 네 번째 KLA, 다섯 번째 도쿄 일렉트론. 이렇게 5개 있거든요. 어차피 5개예요. 5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것도 5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원래는 많긴 한데.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 근데 사실상 얘네가 그냥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 없이 그러네요. 이 시장이 되게 심플해요, 진짜. 그럼 보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좀 길어지고 있긴 한데. 좋아요. 네, 이거 오늘 그냥 이건 세미나입니다. 사실 이거 돈 내고도 듣기 힘든 것들을 지금 저희 버디를 통해서 저희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거예요. 자, 플레이어가 5인데 자, 장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하시다가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비주 투자했을 때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MRO라고 해서 유지 보수 같은 수익들이 있어요. 서비스 비용이라고 하죠. 서비스 수익이 있는데 근데 그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물론 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 기업들은 이제 ASM에 무슨 표현을 쓰면 설치 기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설치 기반. 네, 설치 기반. 이게 뭐냐면 장비를 갖다 설치해 주면은 이걸 갖다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유지 보수한다든지 직원들 교육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요. 이 매출도 꽤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 지인이 네. 그 역할하는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면 그 교육시켜주는 친구예요. 맞아요. 엄청 바쁘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장비 투자라는 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큰 회사들이 투자를 내가 세게 할 거야 이러면 이렇게 수주량과 늘어나면서 주가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이클 어쨌든 마냥 갈 거 아니잖아요. 끝났네 이러면 이렇게 수주가 줄어들면서 같이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플럭츄레이팅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서비스를 갖다 밑에 깔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가 돼요. 미국 기업들이나 혹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갑자기 좀 세당하긴 했지만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사이클 어쨌든 지금 이 투자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되고 보면 있다. 이게 마냥 공급초가 이 사이클이 아니고 빅테크 애들이 투자를 하니까 수요가 너무 좋아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뭐 만드는 기업들이라든지 프로세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캐펙스를 늘릴 수 있게 해주는 투자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만 더. 그만큼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어찌 보면은 너무 이른 걱정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꼭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 모멘텀이 확 살아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방금 지금 제목에 딱 나오니까 병목 현상이 있는 병목 상태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 병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늘리고 반도체 장비들도 많은 지금 캐펙스를 투자를 하면서 확장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크론이 갑자기 빠지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그렇죠. 이 병목 상태가 그러니까 시장은 성장을 하지만 그럼 결국에는 피크아웃이라는 그 우리가 뭘 통해서 피크아웃 할 거냐 성장률이 꺾이면 피크아웃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사이클을 통해서 피크아웃 재고가 쌓이면 피크아웃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맞아요. 병목 상태가 꺾이게 되면 피크아웃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 이게 지금 스토리로 저는 적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멋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엔비디아 그 GTC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아이싱이라든지 기술 발표하는 거 보시면은 얘들 반도체 기술 발표 잘 안 하죠. 맞아. 반도체 기술 발표 잘 안 하죠. 맞아.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긴에 페라리 얼만큼 잘한다는 거 얘기를 안 하죠. 우리 기술 뛰어나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얘들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오픈 클로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갖다가 AI를 갖다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다 넣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싱이라고 해서 심지어 이건 양자잖아요. 양자를 AI가 그러니까 아직 양자가 좀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정과 오류 해소를 저희 플랫폼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컨텐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컨텐츠 얘기 많이 해요. 그러네요. 자, 요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자, 어차피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엔비디아도 어차피 알아요. 이거 병목 마냥 갈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지. 풀릴 거예요 언젠가는. 풀리지. 자, 그러면 뭐 잠깐 세난한 얘기겠지만, 병목이 풀린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걸 산업군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지금.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구나. 보시면은 자 이거예요. 우리가 B2C라서 잘 모르지만 이제 B2 원래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거 B2B로 계약을 하잖아요. 네네네. B2B로 계약을 할 때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들을 줘요. 선택권들을 준다는 게 뭐냐면 CPU는 뭘 선택할 수 있고 GPU는 뭘 선택할 수 있고 메모리는 뭘 선택할 수 있고 하드디스크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갖다가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기업들이 선호하거나 쓰던 걸 이렇게 쓰게 돼요. 쓰게 선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것만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MD 것도 가져가야 되고 뭐 인텔 것도 가져가야 되고 뭐 것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언젠가 이건 풀릴 거고 확산이 되고 늘리고 어쨌든 늘려갈 건데 그러면 제가 어쨌든 이쪽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효용성을 자랑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당장 경쟁사들은 생산 이 병목에서 싸우고 있는데 난 병목이 없다 이거예요. 미쳤다. 병목이 없으니까 지금 나는 어차피 향후 있다가 난 이제 내 걸 쓰니까 AMD는 다른 거예요. AMD는 성능 얘기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간 거예요. 내 거 쓰면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고 그쵸? 모두 가능하고 이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 관점으로 이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GTC의 핵심적인 내용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거네 결국. 최근에 이게 병목을 갖다가 잡고 있는 건데 이게 마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목이 해소가 되는 순간 이렇게 될 거죠. 근데 그거 갖다가 대응을 하고 있는 회사는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아이싱이 나왔어요. 막 뭐 아이싱이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양자주에서 아이온큐 사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네. 엔비디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방향으로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오늘 이거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 진짜로.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시면은 선단 공정하고 첨단 장비 수요 여전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어쨌든 초대형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인데 초대형 기술 기업들의 투자가 이제는 장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수요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수익성 개선,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돈이 이렇게 몰리고 저희들 돈을 잘 벌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AI랑 HPC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가 좋기 때문에 모든 걸 극복하고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 발표 시즌이 우리가 왔잖아요. 자,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자, 제가 엔비디아 실적을 갖다가 이제 트래킹을 하는 과정에서 예.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얘들이에요. 위스트론, 홍하이, 폭스콘이라고 보죠. კვ안타 컴퓨터 요 세 개를 봐요. 얘들이 GB, 그러니까 블랙웰, 그러니까 그레이스 블랙웰의 플랫폼을 제조하는 서버 렉을 제조하는 3사예요. 블랙웰. 예, 뭐 다양한 회사 있는데 사실 주로 생산하는 데 얘들인데 위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분기 같은 경우에 144% 올랐고요. YOY로 분기 전년 대비해서 얘는 근데 얘는 엔비디아 비중이 되게 높아요. 제가 따로 계산을 하는데 거의 50%가 다 엔비디아예요. 그리고 홍하이는 제품 너무 넓어요. 그런데도 AI PC 때문에 HPC 때문에 29%가 증가를 했고요. 퀀타 같은 경우도 지금 AI 서버 늘리면서 얘는 ASIC도 많이 늘리고 있어서 66.6% 매출 성장을 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자, 특히 이 엔비디아 연동 매출이 가장 높은 위스트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5개월 연속 세 자릿수 YOY 성장률 월 매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쨌든 실적 시즌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저평가돼 있고 뭐 이거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적어도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편한 선택지가 어디에 몰려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당연히 AI에 있는 AI 프로세서들, GPU, CPU, 그 다음에 뭐 장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그렇고요. 근데 메모리는 사실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1, 2기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선택을 하시는 뭐 그거 싫다 하시면은 뭐 스토리지 기업들 있잖아요. 뭐 웨스턴 디지털이나 뭐 시게이트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AI 하드웨어 쪽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죠, 사실. 야, 참. 뭔가 달리기를 한 느낌인데. 오늘 정말 저도 사실 우리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중간에 뭐 그냥 저도 끊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전혀 끊고 싶지가 않았고 오늘은 그냥 저 있는 내용을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보여주셨을 때 다 보고 나서 이거는 오늘 무조건 다 가야 되겠다 끝까지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또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이제 시황 방송을 계속 보다 보면은 많은 이제 뭐에서 1부터 100까지 여러 가지 퍼즐들이 있고 이쪽은 전쟁, 이쪽은 뭐 반도체, 광통신 또는 뭐 연준, 금리, 유가 뭐 여기저기 퍼즐들이 막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막 얻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본인만의 퍼즐을 이렇게 머릿속에 나만의 어떤 투자의 어떤 틀 안에서 해 나가는데 오늘 사실 저 위원님은 여기저기 있었던 퍼즐의 빈 곳이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맞춰주시고 채워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나 왜 우리는 광통신을 봐야 되는가, 왜 엔비디아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AMD는 또 왜 요즘에 CPU에 대한 쇼티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있는가, 뭐 장비 지금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 강재우 의원님 정말 저희 처음 저 버디버디 할 때부터 처음 오셔서 이렇게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앞으로 더 급변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또 새로운 주인공도 나타날 거고. 그렇죠. 이제는 아마 흐름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국 증시를 하시고 국내 증시를 하실 때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트렌드와 큰 흐름들이 있고 거기서 뭔가 주도하는 애들이 작게 생길 거예요. 이제는 작게 생길 거고 물론 뭐 이제 얘가 가는 과정에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해서 우주 관련 애들도 움직이고 하면서 이 산업 개화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트렌드와 큰 흐름에서는 크게 안 벗어나시면 돼요. 막 봤는데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좋아 보여. 근데 그게 있어요. 아까 미인대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미인대라고 해서 미인대가 뭐죠? 모두가 이제 이뻐 보이는 애들이 잘 가는 거예요. 모두가 이뻐 보이는 애들이. 근데 내 눈에만 이뻐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남들이 못생겼는데. 못생겼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남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내 눈에만 이뻐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막 이렇게 이런 말씀은 좀 한데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얘를 갖다 자꾸 보고 있으면 정들잖아요. 맞아요. 정들고 이뻐 보이는 순간 있잖아요. 종목의 사랑에 빠지는 거지. 네, 그러면 안 돼요. 잘라낼 땐 칼같이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숏 함부로 잡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좀 특이한 취향이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특이한 취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자신 있으면 하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팔로워라고. 팔로워. 그렇지. 어쨌든 우리는 팔로워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거지. 물론 있어요. 내 취향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내 취향이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저기 손정희 같은 분들 계세요. 손정희 같은 분들 계신데 그분도 실패한 거 꽤 많아요. 그렇지. 맞아, 위워크 뭐 유명하잖아. 그리고 그분과 우리 차이는 뭐죠? 그분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어요. 맞아, 돈이 많아요. 우리 넘어지면 안 돼요. 네, 우리 넘어지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엔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다치지 않는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네. 가장 그게 중요합니다. 위기 관리. 네, 위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들고 있어요. 물론 아파요, 몸이. 네, 몸이 아파요. 찌뿌둥해 계속. 네, 그냥 몸이 좀 쑤시고요. 막 그런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하나증권의 강재구 연구위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PD님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웬만하면은 편집을 하지 않으시고 요거는 그냥 통으로 그냥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다시 보셔서 지금의 또는 AI 시대 때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모든 트렌드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면밀하게 완전히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께서 또 나오셔서 또 웨이터 복장 입고 또 쫙 또 세미나를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브레이저 같이 보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버디버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